지금부터 30초 안에 한 가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 서울에서 짜장면 한 그릇은 평균 5,500원이었습니다. 2024년 같은 짜장면이 7,500원입니다. 4년 사이 36%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평균 2.1%였습니다. 4년간 복리로 계산하면 원금 대비 약 8.7% 늘어납니다. 짜장면은 36% 올랐고 예금은 8.7% 불었습니다. 차이는 27.3%포인트입니다. 이것이 구매력 손실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4년 후 그 돈으로 짜장면을 덜 먹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대본은 그 손해를 막는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합니다.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씁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내 돈을 어디에 얼마씩 나눠 놓았는가, 그 전체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현금 30%, 주식 40%, 금 20%, 부동산 10%. 이렇게 나눠 놓은 구성 자체를 포트폴리오라고 부릅니다. 자산 배분도 같은 뜻입니다. 전체 자산을 여러 종류로 나누는 행위입니다. 리밸런싱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자산은 오르고 어떤 자산은 내립니다. 처음에 정한 비율이 흐트러집니다. 그것을 다시 원래 비율로 맞추는 작업이 리밸런싱입니다. 이 세 가지 용어만 알면 이 대본의 90%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202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이 여러 가지로 엇갈립니다. 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 더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거의 확실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빠르게 오르든 느리게 오르든 방향은 위입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는 연 2%입니다. 이것은 매년 물가가 2%씩 오르는 것을 정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10년이면 21.9%, 20년이면 48.6%입니다. 20년 후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손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빠르게 자산을 불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원금을 크게 잃으면 안 됩니다. 60대 이후에 원금의 50%를 잃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잡하면 안 됩니다. 매일 시세를 확인하고 차트를 분석하고 뉴스를 해석해야 한다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한번 설정해 놓으면 오래 유지되는 시스템입니다. 셋째, 당장 쓸 돈이 막히면 안 됩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갑작스러운 돌봄 비용. 이런 지출이 생겼을 때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할 버티는 포트폴리오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현실을 점검합니다. 지금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예금이 얼마인지는 알아도 그것이 전체 자산의 몇 %인지는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시세가 얼마인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 설계의 첫 단계는 현황 파악입니다. 지도 없이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아니면 메모장을 여십시오. 항목을 적습니다. 현금성 자산, 예적금, 주식, 펀드, 보험, 연금, 부동산, 기타. 각 항목의 현재 가치를 적습니다. 부동산은 호가가 아니라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다 적었으면 합계를 냅니다. 그것이 현재 총 자산입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5억 원이고 예금이 1억 원이면 예금 비중은 20%입니다. 이 작업을 하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내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입니다. 한국 시니어 가구의 자산 구조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평균 79.4%입니다. 금융자산은 16.8%, 기타 자산이 3.8%입니다. 10중 8비 부동산입니다.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이 구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유동성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팔기 전까지 현금이 아닙니다. 팔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팔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 중인 주택이라면 팔고 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둘째, 집중 위험이 있습니다. 자산의 80%가 한 곳에 몰려 있으면 그 한 곳이 흔들릴 때 전체가 흔들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하면 전체 자산의 8%가 사라집니다. 20% 하락하면 16%가 사라집니다. 지난 2년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 지역에 자산의 대부분을 묶어둔 분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물론 종이 위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그 가격에 팔아야 한다면 실제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자산 배분의 핵심 원리는 단순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함께 담는 것입니다. 주식이 오를 때 채권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러가 강해질 때 원화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금은 주식이나 채권과 다른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서로 다른 성질의 자산들을 조합하면 어느 한쪽이 떨어져도 다른 쪽이 버텨줍니다. 전체의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분산 효과라고 부릅니다. 분산 효과는 마법이 아닙니다. 손실을 완전히 막아주지 않습니다. 모든 자산이 동시에 하락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초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산은 최악의 상황을 덜 최악으로 만들어줍니다. 한 곳에 몰빵했을 때보다 손실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면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에서 퇴장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산은 퇴장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김영수, 67세입니다.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김영수 씨는 30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현금성 자산이 2억 원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는 4억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1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어서 월 60만 원입니다. 합쳐서 월 18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부부의 월 생활비는 평균 250만 원입니다. 연금으로 7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을 2억 원의 금융자산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월 70만 원씩 1년이면 8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8,4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1억 6,800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2억 원은 약 28년치입니다. 67세에 시작하면 95세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입니다. 월 250만 원이 10년 후에도 250만 원일까요? 연 3%씩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년 후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월 336만 원이 필요합니다. 20년 후에는 월 452만 원입니다. 연금은 물가 연동이 됩니다만 100%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2억 원은 그대로 두면 실질 가치가 계속 줄어듭니다. 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늘어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500만 원입니다. 80세 이상은 700만 원을 넘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전체 진료비입니다. 실제 본인 부담은 이보다 적지만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생기면 수천만 원이 한 번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경조사비도 있습니다. 자녀 결혼, 손주 출산, 지인의 장례, 한 건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입니다. 돌봄 비용도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등급과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일부 지원하지만 본인 부담도 상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2억 원은 그렇게 넉넉한 돈이 아닙니다. 김영수 씨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택지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 전부 예금에 넣는다. 안전합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실질 가치는 줄어듭니다. 앞서 짜장면 예시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주식에 투자한다. 장기적으로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수단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한국 코스피는 그보다 낮지만 예금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있습니다. 2008년에 코스피는 고점 대비 약 55% 하락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약 35% 하락했습니다. 회복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돈이 필요하면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 부동산에 더 투자한다. 그러나 이미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더 집중시키는 것은 위험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 금이나 달러를 산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러는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은 이자나 배당이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동안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과 달러도 변동성이 있습니다. 금값이 20% 넘게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택지, 여러 가지를 섞는다. 이것이 자산 배분입니다. 김영수 씨는 자산 배분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비율로 나눠야 합니까? 자산 배분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 수입, 지출, 위험 감내 수준, 목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고할 수 있는 틀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연령 기반 배분입니다.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주식 비중이 됩니다. 67세면 100 빼기 67, 즉 33%를 주식에 배분합니다. 나머지 67%는 안전자산에 배분합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법칙입니다. 실제로는 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출발점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손실이 나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손실이 나면 바로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김영수 씨의 상황에 맞춰 설계해 봅니다. 총 금융자산 2억 원, 거주용 부동산 4억 원은 제외합니다. 팔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상자금을 떼어놓습니다. 비상자금은 갑자기 필요한 돈입니다. 의료비, 경조사비, 집 수리비, 기타 예측 불가능한 지출. 이 돈은 어떤 상황에서도 손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실 위험 없이 즉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가 적당합니까? 일반적으로 월 생활비의 6개월에서 12개월치를 권합니다. 김영수 씨의 월 생활비는 250만 원입니다. 12개월이면 3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대비로 1,000만 원을 더합니다.
비상자금은 4천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이 4천만 원은 예금에 넣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좋습니다. CMA나 MMF도 괜찮습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없고 즉시 인출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남은 금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을 투자에 배분합니다. 배분 비율을 정합니다. 김영수 씨는 67세입니다. 100에서 67을 빼면 33입니다. 주식 비중을 33%로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김영수 씨는 국민연금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습니다. 월 180만 원의 연금은 금융자산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가치입니다. 연이자율 4%로 계산하면 월 180만 원을 영구적으로 받으려면 원금이 5억 4천만 원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연금이 영구적이지 않고 물가 연동도 완벽하지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연금이 안전자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에서는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높여도 됩니다. 35%에서 40% 사이로 잡습니다. 여기서는 35%로 정합니다. 1억 6천만 원의 35%는 5,6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주식 또는 주식형 자산에 배분할 금액입니다. 나머지 65%는 1억 4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안전자산과 기타 자산에 배분합니다. 세부 배분을 정합니다. 주식 부문 5,600만 원. 개별 종목은 위험합니다. 특정 회사가 망하면 원금이 사라집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적합합니다. ETF는 여러 종목을 묶어놓은 상품입니다. 한 종목이 망해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국내 지수 ETF와 해외 지수 ETF를 섞습니다. 국내에만 투자하면 한국 경제에 집중됩니다. 해외를 섞으면 지역 분산이 됩니다. 국내 지수 ETF에 2천만 원, 미국 지수 ETF에 2,400만 원, 선진국 지수 ETF에 1,200만 원, 합계 5,600만 원, 채권 부문 4천만 원. 채권은 주식보다 안정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오릅니다.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채권 ETF에 2천만 원, 미국 채권 ETF에 2천만 원, 합계 4천만 원, 금 부문 2,400만 원.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물 금을 사도 되고 금 ETF를 사도 됩니다. 금 ETF가 보관과 거래가 편합니다. 금 ETF에 2,400만 원, 달러 부문 2천만 원. 달러는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의 원화 환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RP에 2천만 원. 리츠 부문 2천만 원. 리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여러 건물에 분산 투자하고 임대 수익을 배당으로 받습니다. 실물 부동산보다 유동성이 좋습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국내외 리츠 ETF에 2천만 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상자금 4천만 원 예금, 주식 ETF 5,600만 원 35%, 채권 ETF 4천만 원 25%, 금 ETF 2,400만 원 15%, 달러 2천만 원 12.5%, 리츠 ETF 2천만 원 12.5%, 총 2억 원. 이것이 김영수 씨의 초기 포트폴리오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시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비율은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크립토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것들입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 10% 넘게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1년 사이에 80%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시니어의 은퇴 자산에 암호화폐를 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만약 관심이 있다면 전체 자산의 5%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그 돈은 전부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이어야 합니다.
호기심 비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대본에서는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 비율대로 자산을 배분했습니다. 이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살아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예를 들어 1년이 지났습니다. 주식 ETF가 20% 올랐습니다. 5,600만 원이 6,720만 원이 되었습니다. 채권 ETF는 5% 떨어졌습니다. 4천만 원이 3,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금은 10% 올랐습니다. 2,400만 원이 2,64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달러는 3% 올랐습니다. 2천만 원이 2,060만 원이 되었습니다. 리츠는 변동이 없습니다. 2천만 원 그대로입니다. 투자 부문 합계는 1억 7,220만 원입니다. 처음 1억 6천만 원에서 1,22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주식 비중이 원래 35%였는데 지금은 39%입니다. 채권 비중이 원래 25%였는데 지금은 22%입니다. 금은 원래 15%였는데 지금은 15.3%입니다. 달러는 원래 12.5%였는데 지금은 12%입니다. 리츠는 원래 12.5%였는데 지금은 11.6%입니다. 주식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커졌습니다. 채권이 떨어져서 비중이 줄었습니다. 처음 정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은 이렇게 합니다. 원래 비율로 되돌립니다. 비중이 커진 자산은 일부 팔고 비중이 줄어든 자산은 더 삽니다. 새로운 총액 1억 7,220만 원을 기준으로 원래 비율을 적용합니다. 주식 35%는 6,027만 원, 현재 6,720만 원이니까 693만 원을 팔아야 합니다. 채권 25%는 4,305만 원, 현재 3,800만 원이니까 505만 원을 더 사야 합니다. 금 15%는 2,583만 원, 현재 2,640만 원이니까 57만 원을 팔아야 합니다. 달러 12.5%는 2,153만 원, 현재 2,060만 원이니까 93만 원을 더 사야 합니다. 리츠 12.5%는 2,153만 원, 현재 2천만 원이니까 153만 원을 더 사야 합니다. 주식과 금을 팔아서 750만 원을 만들고 그 돈으로 채권, 달러, 리츠를 삽니다. 그러면 원래 비율이 복원됩니다. 리밸런싱을 왜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위험 관리입니다. 주식 비중이 계속 커지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주식이 급락하면 피해가 커집니다. 원래 정한 위험 수준을 유지하려면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으로 싸게 사고 비싸게 팔게 됩니다.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채권이 떨어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싸졌다는 뜻입니다. 리밸런싱은 비싼 것을 팔고 싼 것을 사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누구나 아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르는 것을 보면 더 사고 싶고 떨어지는 것을 보면 팔고 싶어집니다. 감정이 개입합니다. 리밸런싱은 감정을 배제합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리밸런싱 주기는 어떻게 정합니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 기준.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비율을 점검하고 조정합니다. 단순하고 지키기 쉽습니다. 둘째, 밴드 기준. 특정 자산의 비중이 원래 비율에서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를 벗어나면 리밸런싱. 주식이 원래 35%인데 40%를 넘거나 30% 아래로 떨어지면 조정합니다. 시장 변동에 대응할 수 있지만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혼합. 1년에 한 번 정기 점검을 하되 그 사이에 큰 변동이 있으면 추가로 조정합니다.
시니어에게는 첫 번째 방법, 시간 기준을 권합니다.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매년 같은 날, 예를 들어 생일이나 연초에 점검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리밸런싱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금입니다. 자산을 팔면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상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 계산은 복잡합니다. 이 대본에서 구체적인 세율이나 계산 방법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십시오. 세무사 또는 금융회사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다만 한 가지는 알아두십시오. 세금 때문에 리밸런싱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금보다 위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되 리밸런싱 자체를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년이 지나고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주식이 25%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김영수 씨의 포트폴리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체 자산 가치가 줄었습니다. 종이 위에 손실이지만 숫자를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서 김영수 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같습니다. 리밸런싱입니다. 주식이 떨어졌으니 비중이 줄었습니다. 채권이나 금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거나 오히려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팔아서 주식을 더 삽니다. 지금 주식을 더 산다고요?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싸졌으니 삽니다. 리밸런싱의 원리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사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런데 김영수 씨에게는 한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비상자금 4천만 원입니다. 주식이 떨어져도 당장 생활비가 막히지 않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생겨도 투자 자산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자금이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버티는 구조의 핵심입니다. 비상자금이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파도가 쳐도 안쪽은 잠잠합니다. 만약 비상자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주식이 떨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면 손실이 난 상태로 팔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25%에서 팔면 그 손실은 확정됩니다. 회복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비상자금은 그런 상황을 막아줍니다. 투자 자산은 내버려 두고 비상자금으로 급한 불을 끕니다. 시간이 지나 주식이 회복하면 손실이 메워집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구조입니다. 이제 몇 가지를 더 살펴봅니다. 첫째,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김영수 씨는 월 7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비상자금에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비상자금은 진짜 비상 상황에만 씁니다. 월 생활비 부족분은 비상이 아닙니다. 예정된 지출입니다. 예정된 지출은 투자 자산에서 가져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이 있고 1년치를 한꺼번에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매달 인출하면 거래 횟수가 늘어납니다. 수수료도 늘어나고 관리도 번거롭습니다. 매년 리밸런싱 시점에 그에 필요한 생활비 부족분을 인출합니다. 1년치면 840만 원입니다. 이것을 예금에 넣어두고 매달 꺼내 씁니다. 어느 자산에서 인출합니까? 리밸런싱 논리와 같습니다. 비중이 커진 자산에서 인출합니다. 그러면 리밸런싱과 인출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과의 조합입니다. 김영수 씨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만약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다면 그것도 포트폴리오에 포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연금 계좌 안에서도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 밖의 자산과 연금 안의 자산을 합쳐서 전체 비율을 맞춥니다. 연금 계좌의 장점은 세금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출금에 제한이 있습니다. 조기 인출하면
세금이 더 붙습니다. 연금 계좌 안의 자산은 유동성이 낮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비상자금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비상자금은 연금 밖에 두십시오. 셋째, 계좌 구조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여러 자산으로 구성되면 계좌도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예금 계좌, 증권 계좌, 달러 계좌.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 계좌 하나로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 계좌에서 국내외 주식 ETF, 채권 ETF, 금 ETF, 리츠 ETF를 모두 살 수 있습니다. 달러도 증권 계좌에서 환전하고 외화 RP나 달러 ETF를 살 수 있습니다. 예금은 별도 은행 계좌에 둡니다. 비상자금이니까 증권 계좌와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인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행 예금, 계좌 비상자금, 증권 계좌 투자 자산 전체. 2개면 됩니다. 계좌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입니다.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TP, 지문, 얼굴 인식, 여러 가지 인증수단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기록해 두십시오. 종이에 적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그 위치를 알려둡니다.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단, 그 사람이 악용할 가능성은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돈 문제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맡기는 것과 직접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여러 번 흔적이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봉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비상시에만 열도록 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세무사, 변호사 또는 은행과 증권사의 상속 상담 창구를 이용하십시오. 넷째, 사기와 레버리지 경계입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유형을 알아두십시오. 유형 하나,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에 연 20% 수익. 이런 상품은 없습니다.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은 양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기를 의심하십시오. 유형 둘, 지인 소개.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좋은 투자처. 친분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분 때문에 판단이 흐려집니다. 유명 사기 사건의 상당수가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 퍼졌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권해도 스스로 검증하십시오. 유형 셋, 긴급 상황.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안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시간 압박을 주면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 수법을 씁니다. 급하게 결정하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거절하십시오. 진짜 좋은 기회라면 내일도 있습니다. 유형 넷, 복잡한 구조.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품.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모르겠는 상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복잡함은 사기를 숨기기 좋은 환경입니다. 레버리지도 경계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1억 원이 있는데 5천만 원을 더 빌려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투자가 잘 되면 수익이 1.5배가 됩니다. 그러나 손실도 1.5배가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자가 손실이 나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손실이 크면 원래 가지고 있던 1억 원까지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빚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레버리지 투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제한됩니다. 손실을 메꿀 방법이 없습니다. 레버리지는 회복할 시간과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나 허용되는 전략입니다.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거나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더 사거나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레버리지입니다. 피하십시오. 다섯째, 의료비와 돌봄 비용 대비입니다.
앞서 비상자금에 의료비 대비분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비상자금은 급성 질환이나 단기 입원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돌봄 비용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해지면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입니다. 비상자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대비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정 등급 이상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은 일부입니다. 완전히 무료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지원됩니다. 둘째, 민간 간병보험. 민간 보험사의 간병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일정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 조건과 보장 내용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이미 나이가 들었으면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을 받으십시오. 셋째, 부동산 활용. 거주 중인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돌봄 비용이 필요해지면 주택연금 수령액을 늘리거나 집을 처분해서 시설 입소 비용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 상황에 따라 적합성이 다르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대본에서 구체적인 보험 상품이나 주택연금 조건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제도가 바뀔 수 있고 개인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문기관에 문의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 창구. 여섯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대비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주식, 금, 리츠를 포함했습니다. 이 자산들은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대응합니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물가와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은 화폐 가치 하락 시 가격이 오릅니다. 부동산 임대료도 물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으면 자산가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비로 물가 연동 채권이 있습니다. 물가 연동 채권은 원금과 이자가 물가 지수에 연동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한국에서도 물가 연동 국채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도 TIPS라는 물가 연동 채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은 ETF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채권 부문 일부를 물가 연동 채권으로 대체하면 인플레이션 방어력이 높아집니다. 다만 물가 연동 채권은 일반 채권과 성격이 다르므로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일곱째, 환율 변동에 대한 고려입니다. 포트폴리오에 해외 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식 ETF, 미국 채권 ETF, 달러. 이것들은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운용됩니다. 달러 가치가 원화 대비 올라가면 이익입니다. 반대로 떨어지면 손실입니다.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 자산이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해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통화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문제가 생겨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해외 자산이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나 환율 예측은 어렵습니다. 환율에 베팅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의 일부를 해외에 두는 것 자체가 분산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덟째, 심리적 준비입니다.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은 논리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실행은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식이 폭락하면 두렵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주식을 더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식이 급등하면 흥분됩니다.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때 주식을 파는 것도 어렵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군중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팔면 팔고 싶고 다들 사면 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행동입니다. 규칙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규칙은 감정을 이기게 해줍니다.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리밸런싱한다. 이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날이 되었을 때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실행합니다. 미리 정한 규칙은 과거의 이성적인 내가 미래의 감정적인 나를 돕는 장치입니다. 심리적 함정 몇 가지를 더 짚습니다. 함정 하나, 손실 회피. 손실을 보는 것이 이익을 얻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잃을 때가 더 아픕니다. 그래서 손실이 난 자산을 팔지 못합니다. 본전이 되면 팔아야지. 그러다가 더 떨어집니다. 손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정을 미룹니다. 함정 둘, 확증 편향.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입니다. 주식을 샀으면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기사만 눈에 들어옵니다. 반대 의견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위험 신호를 놓칩니다. 함정 셋, 과신. 나는 시장을 읽을 수 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전문가도 시장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기는 더 어렵습니다. 겸손하게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낫습니다. 시스템을 따르면 감정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기록입니다. 투자 일지를 쓰십시오. 언제 무엇을 얼마에 샀고 왜 샀는지 적습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지? 감정에 휘둘렸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나아집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물가는 오르고 현금의 실질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자산이 물가 이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수익만 쫓으면 안 됩니다. 시니어에게는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생활비가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필요합니다. 비상자금으로 급한 상황에 대비합니다. 나머지를 여러 자산에 분산합니다.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해서 비율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버티는 포트폴리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의 핵심 요소를 다시 한번 나열합니다. 하나, 현황 파악. 내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합니다. 전체를 보아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둘, 비상자금 확보. 월 생활비의 6개월에서 12개월치. 거기에 의료비 대비분을 더합니다. 이 돈은 원금 손실 없이 즉시 인출 가능한 곳에 둡니다. 셋, 자산 배분. 나머지 자산을 여러 종류로 나눕니다. 주식, 채권, 금, 달러, 리츠 등. 비율은 개인 상황에 맞게 정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안전 자산 비중을 높입니다. 넷, 지수 ETF 활용. 개별 종목보다 지수 ETF가 안전합니다. 국내와 해외를 섞어서 지역 분산도 합니다. 다섯, 리밸런싱.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비율을 점검합니다. 비중이 커진 자산을 팔고 줄어든 자산을 삽니다. 원래 비율을 복원합니다. 여섯, 현금 흐름 관리. 매년 리밸런싱 시점에 그에 필요한 생활비 부족분을 인출합니다. 예금에 넣어두고 매달 꺼냈습니다. 일곱, 계좌 정리. 은행 예금 계좌와 증권 계좌 2개로 단순화합니다.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기록해둡니다. 여덟, 사기와 레버리지 경계. 고수익 보장, 지인 소개, 시간 압박, 복잡한 구조는 의심합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홉, 심리 관리. 규칙을 정해놓고 감정과 무관하게 따릅니다. 투자 일지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본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을 언급합니다. 세금, 금융투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복잡합니다. 세무사나 금융회사 세무상담을 이용하십시오. 상속, 자녀에게 자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상속세, 증여세, 유언장.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연금 수령 전략,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수령 시기와 방법,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장단점, 국민연금공단이나 금융회사 연금 상담을 이용하십시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수령액, 장단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십시오. 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간병보험 등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 점검, 보험 설계사보다는 금융감독원 보험담호와 같은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십시오. 이 주제들은 각각 별도의 대본 분량입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다루기 어렵습니다. 다만 알아두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필요할 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제 실행 리스트를 드립니다. 이 대본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나눕니다. 오늘 할 일. 1. 종이나 메모장을 꺼냅니다. 2. 내 자산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현금,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연금, 부동산, 기타. 각 항목의 현재 금액을 적습니다. 부동산은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셋, 합계를 냅니다. 그것이 총 자산입니다. 넷, 각 항목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예금이 총 자산의 몇 %인가? 부동산이 몇 %인가? 5, 결과를 봅니다. 어디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주 할 일. 1. 월 수입과 지출을 파악합니다. 연금, 이자, 배당 등 고정 수입,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등 고정 지출. 수입에서 지출을 뺍니다. 부족분이 얼마인지,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2. 비상자금 규모를 정합니다. 월 생활비 곱하기 12개월. 거기에 예비 의료비를 더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으려면 1,000만 원 이상. 합계가 비상자금 목표입니다. 셋, 현재 비상자금을 점검합니다. 입출금 자유로운 예금에 얼마가 있는가? 목표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 투자 가능 금액을 계산합니다. 총 금융자산에서 비상자금을 뺍니다. 그것이 포트폴리오에 배분할 금액입니다. 이번 달 할 일. 1. 목표 자산 배분 비율을 정합니다. 이 대본에서 예시로 든 비율을 참고하되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정합니다. 주식 비중, 채권 비중, 금 비중, 달러 비중, 리츠 비중. 합계가 100%가 되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품을 선정합니다. 국내 주식 ETF 코스피 200 추종 ETF 중 하나. 미국 주식 ETF S&P 500 추종 ETF 중 하나. 채권 ETF 국내 채권형 ETF와 미국 채권형 ETF. 금 ETF 금 가격 추종 ETF. 리츠 ETF 국내 또는 글로벌 리츠 ETF. 달러 예금 또는 달러 RP. 상품 선정 시 주의할 점. 운용 수수료가 낮은 것을 선택합니다. 거래량이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증권사 홈페이지나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셋, 증권 계좌를 점검합니다. 이미 있으면 활용합니다. 없으면 개설합니다.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어느 증권사든 상관없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선택합니다. 넷, 자산을 배분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을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일부를 증권 계좌로 이체합니다. 증권 계좌에서 ETF를 매수합니다. 정한 비율대로 금액을 나눕니다. 5. 리밸런싱 날짜를 정합니다. 1년 후 같은 날.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도 좋습니다. 6. 기록을 남깁니다. 언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적습니다. 왜 이 비율로 정했는지 적습니다. 1년 후 리밸런싱 할 때 참고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비상자금, 분산, 리밸런싱. 오래전부터 알려진 원칙들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깁니다. 실행하는 사람은 준비된 상태로 위기를 맞습니다.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허둥지둥합니다. 2026년이 어떤 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종이를 꺼내서 자산을 적는 것부터
그것이 첫걸음입니다.